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권영임 작가의 벌거벗은 공주님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세화는 누가 봐도 잘 나가는 금수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외모도 바꾸었고 방송인으로 얼굴을 알리더니 이제는 국회의원 출마까지 준비 중이랍니다. 그에 비해 저는 그녀의 에세이집을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일 뿐이죠. 시는 없는 걸까요? 아니, 시는 단지 이세화에게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애와 얽힌 오래된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이세화와 나, 강경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권영임 작가의 벌거벗은 공주님, 여운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벌거벗은 공주님, 권영임 지음, 도서출판 바람꽃. 이세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실시간 올라오는 세화 이름을 클릭했다. 마음이 예쁜 여자 이세화 에세이집 출판 기념회를 겸한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한다는 보도다. 발간될 책의 내용도 함께 떠돌고 있다. 세화가 나를 찾아와 에세이집 발간을 의뢰했을 때는 전혀 없었던 얘기였다. 내가 써준 작가 후기는 그녀의 요구대로 얼굴보다 마음이 예쁜 여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유경사업, 기부단체 설립 등의 원대한 포부를 근간으로 작성됐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포석이었던 셈이다. 국회의원과 미스코리아는 서로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작가 후기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인쇄소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작업을 보류하라고 부탁했다. 세화는 여고 졸업 이후부터 처진 눈매와 살짝 들린 코, 각진 턱을 성형으로 조금씩 다듬었다. 깊게 파인 드레스 사이로 볼록하게 솟은 젖가슴은 성형의 마무리였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심은 눈썹까지도 찾아낼 만큼 나는 세화 사진을 확대해놓고 세세히 살폈다. 밋밋한 세화의 가슴을 떠올리며 혼자서 통쾌해하다가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다는 쾌감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성형으로 얼굴을 고치고 실리콘으로 가슴을 키웠어도 몸의 탄력은 그녀가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화는 방송인이 되어 TV 화면의 모습을 드러냈다. 가슴골을 강조한 파격적인 의상으로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는가 하면 볼록한 엉덩이 선을 강조한 짧은 스커트를 입고 나와 몸매를 과시했다. 문예지에 간간히 시를 발표하기도 하면서 세화의 인기는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다 소리 소문 없이 TV 화면에서 사라지고 인터넷 검색어로만 남았다. 재벌 이세화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하지 않을까,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얼굴을 알리지 않을까, 이런저런 상념과 함께 덜어는 그녀의 근황을 궁금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세화에게 연락할 일이 없었으므로 소식은 그렇게 끊겼다. 그러다 에세이집 출간 대필 작가로 억지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무소식이 차라리 나에게는 희소식이었다. 순전히 세화의 억지로 이루어진 일이긴 해도 내가 그녀의 대필 작가가 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세화 소식은 예고 없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포영화의 트릭처럼 느닷없었다. 심장을 조여오는 배경음악에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보지만 서서히 손가락을 펼쳐 기어코 그 장면을 보고야 말 때처럼 나는 세화 기사를 찾아 나서고 있었다.
세화의 성공 뒤에는 나 강경이가 있다. 나 없이는 지금의 세화를 설명할 수 없다. 이 세화라는 이름과 내 이름은 서로 겹친다. 그게 오늘날 세화의 본 모습이다. 내가 원하는 기업에서 모조리 낙방하고 마지막 시험인 대기업 홍보실 지원에서도 떨어진 뒤 내 일생을 안온한 울타리에 가둘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눈높이를 낮추어 원서를 내봐도 나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방송국 구성작가로 발을 들이미는 데 성공은 했지만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나 맡아보지도 못한 채 그만두고 말았다. 출판사에서 교정 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게 그대로 직업으로 굳어졌다. 이게 현재의 내 본 모습이다. 그 사이 세화 어머니 말을 고려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자존심 다 버리고 취직을 부탁하고 싶기도 했다. 세화 어머니는 특정 회사를 추천해 주었다. 아마 지나가는 말 정도가 아니라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때 거절했던 자존심을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생 먹고 살아야 하는 직업까지 세화 어머니 힘을 빌린다면 죽는 날까지 세화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비애를 겪고 난 후에는 세화 어머니가 혹시 내 취업을 방해하는 음모를 꾸민 것은 아닌지 괜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한동안 괴로웠다. 그만큼 내 곁에는 그녀와 그녀 어머니가 가까이 있었다. 아직 소설집 하나 내지 못한 이름 없는 작가에 불과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름 석자를 세상에 떨칠 날이 있을 것이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새해 첫날 신문에 실린 내 이름 석자가 소설가로서 내 인생을 바꾸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등단 이후 문예지에서 두어 차례의 원고 청탁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는 컴퓨터 폴더에 쌓여있는 습작들을 버리고 정리하는 중이었다. 저장해 놓은 글 뭉치들을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 한 어떤 작품도 쓸 수 없을 것이란 불안에 늘 사로잡혀 있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인터넷에서 세화 기사를 클릭하며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앉아 세화 에세이에 실릴 작가 후기를 다시 썼다.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며 국회의원에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으로 작가의 말을 교체했다. 얼마 전 장편소설 교정을 보면서는 내 상상을 한껏 펼쳐본 적이 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가족이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었다. 교정을 본다는 사실도 잊은 채 나는 소설을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다. 등단한 경력이 없는 신인 작가의 작품이었다. 그 소설이 좋아서 나는 별도로 다른 소설집을 구해서 읽어보기까지 했다. 신인 작가의 추리소설은 끝까지 냉정한 시선을 잃지 않는 섬뜩함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문득 소설 속 캐릭터처럼 세화의 민낯이 떠올랐다. 세화를 등장시킨 소설을 쓴다면 그 소설 못지않게 섬뜩할 것 같았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그건 더 끔찍했다. 그렇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영영 외면할 수는 없었다. 세화와 내가 함께 등장하는 실록이라도 하나 써내지 않으면 세화라는 벽을 영원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세화뿐 아니라 내가 앞으로 쓰게 될 그 어떤 글의 문턱도 밟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섬뜩한 공포가 밀려왔다. 아유, 얼굴이 왜 그래? 요즘도 밤샘하면서 일하니? 아니, 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모처럼 만난 수지가 내 안색부터 살피며 물었다. 수지는 여고 동창이다.
내일 모레 40인데 이 얼굴도 감사하지. 어휴, 무슨 소리를 그렇게 살벌하게 하니? 우린 고작 35이다, 얘. 살짝 눈을 흘기며 수지가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뭔가 다른 할 말이 있어서 나를 불렀을 텐데 우리는 얼굴이며 나이 얘기부터 늘어놓았다. 긴 수다를 풀어내려면 단가 한 토막을 먼저 불러야 하는 것처럼. 아, 인생 정말 지랄 같다. 야, 난 내가 뭐, 노벨 문학상은 못 받아도 한국 문단은 평정할 줄 알았지. 아유,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못 쓰는 게 없는 네가 남이 글이나 봐주면서 살아갈 줄은 정말 몰랐다, 얘.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말이 막혔다. 내 재주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말하는 진심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근데 경이야, 넌 정말 세화가 문창과에 합격했던 게 믿어지니? 수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래, 세화 작품 내가 써준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뱉지 못했다. 예전에 장원 받은 작품도 어딘지 세화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고, 아무튼 이상해. 벌써부터 의원 배지 달면 여성으로서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둥 난리도 아니더라. 미모에 재능에 자본에 이제 권력까지. 아휴, 걘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나 봐. 세화는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다. 뉴스와 인터넷은 그렇더라도 수지의 관심 역시 세화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생은 관뚜껑 닫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멀다. 난 걔가 가진 것 중에 하나라도 가져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아휴, 이제는 질투도 안 난다. 부럽기만 하고. 세화가 시인이란 타이틀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미스코리아가 되고 방송인이 되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였다. 갑자기 사회 정의를 내세우거나 부도덕한 인간이 활개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공명심 같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쓴 세화의 작품은 내가 써주었지만 시인으로 등단한 시는 내가 써준 게 아니었다. 근성은 있었으니 노력한 결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여당 공천을 받을 게 확실한가 봐. 나는 스파게티 한 가닥을 포크에 돌돌 말아 입으로 가져가던 동작을 멈추었다. 수지와 함께 계속 앉아 있다가는 내 입으로 치부를 드러낼 것만 같아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일어섰다. 그동안 대나무 숲이 없어서 비밀을 발설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나 역시 추악한 공범이 될 것이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세화의 꼭두각시로 살았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 5월 교내 축제가 있었다. 내가 기대하는 건 100일장 대회였다. 교내뿐만 아니라 나는 전국구에서도 여러 번 입상한 경력이 있었다. 100일장에 참가 신청을 한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다. 모두 글이 좋아서 모인 학생은 아니었다. 뭐든 한 가지를 참여해야 하는 의무사항인지라 시간을 때우려고 온 아이들도 많았다.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나는 한적한 학교 뒤쪽 하늘공원으로 올라갔다. 학교에서 공들여 조성한 공원이었다. 보랏빛과 노란색의 펜지가 피어있는 꽃밭 벤치에 앉았다. 제각각 편안한 장소를 찾아 아이들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시제는 하늘과 봄이었다. 유치하게 하늘이라니. 봄은 또 뭐야. 혼자서 투덜거리며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다
6인실 맨 끝 병원 창문에서 엄마가 바라보는 하늘을 선택했다. 엄마는 눈을 뜨고 있을 때면 언제나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려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바라보는 시선 끝엔 무엇이 있을까? 엄마는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알기나 할까? 엄마의 기억이 돌아오기나 할까? 그것도 알 수 없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지조차도 엄마가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었다. 아픈 가족사를 하늘에 빗대어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말고 나는 종이를 구겨버렸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 시를 빌미로 내 생활을 알까봐 두려웠다. 봄의 시제를 선택해 산문을 써내려갔다. 마무리를 하고 있을 즈음 세화가 곁에 와 앉았다. 너도 백일장 신청했니? 신청은 했는데 쓰지 못했어. 어떻게 하면 너처럼 잘 쓸 수 있을까? 에이, 뭐 어쩌다 보니까. 나는 다소 우쭐하는 마음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부러워하는 세화의 시선을 온몸에 받는 걸 잠시 즐겼다. 근데 이거 버리는 거야? 구겨진 파지를 펼치며 세화가 내 앞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그러고는 찬찬히 시를 읽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에 대한 시를. 시 좋다. 눈물 나네. 뭐? 눈물이라는 단어를 알 것 같지 않은 아이 입에서 눈물 나기 좋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세화와는 2학년이 되어 같은 반이 됐지만 서로 공감대가 전혀 없었다. 성적이 중간쯤이라는 것과 피아노, 바이올린, 그림 등 닥치는 대로 과외를 받으며 굉장한 부잣집 딸이라는 사실 정도만 소문으로 알고 있었다. 잘난 척은 하지 않아 친구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세화 곁을 떠나온 애들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로 재수없다였다. 같은 반이 되고 나서 내가 본 세화는 조용한 아이였다. 버린 거 맞아. 그럼 가져도 되니? 슬프다. 슬프다는 한마디에 나는 선심을 쓰고 말았다. 내 손을 떠난 엄마의 하늘이 그의 손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건 그 다음이었다. 내 작품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렇다면 장원으로 내 이름 뒤에 불릴 아이가 누구란 말인가? 그 아이가 바로 세화였다. 이 세화가 호명되었을 때 뒤로 넘어가게 놀란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어머, 이세화가 장원이래. 세상에. 내가 버린 시, 그러니까 가져도 좋다고 말한 내 시가 이세화의 당선작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 애가 그렇게 시를 잘 쓰는 줄 몰랐다. 앞으로 강경이는 이세화 앞에서 잘난 척하지 못할 것이라는 둥 노골적인 비아냥거림도 들려왔다. 이세화가 내 이름과 함께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듣기 싫었다. 더 기막힌 건 국어 선생님의 해석이었다. 세화의 시선이 머물고 간 자리에 어여쁜 꽃이 피었다고 칭찬했다. 세화 어머니가 병원에 있지도 않고 세화가 그런 어머니를 간호하는 자식은 아니지만 타인의 처지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형상화한 부분이 탁월하다는 것이었다. 그때 수지가 내게 다가오더니 옆구리를 찔렀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애는 벌써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저거 네가 쓴 시 아니야? 어쩜, 쟤 진짜 웃기는 애다. 선생님께 당장 말씀드려. 나보다 수지가 더 억울해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런 수지를 말린 건 나였다.
장원이 욕심나는 건 아니었다. 이런 일로 가정사가 드러나는 게 나에게는 더 치욕이었다. 아니야. 세화가 쓴 시 맞아. 아까 나한테 보여줬어. 수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거두지 않았다. 세화를 감싼 것도 나였다. 시상식 이후 세화는 입을 꾹 다물고 지냈다. 변명조차 늘어놓는 일이 없었다. 나는 그게 더 견딜 수 없었다. 그 애는 내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주변에서 서성였고 자리에 앉으면 책상 옆에서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금요일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난 네가 버린다고 해서 기가 차서 내가 그 시를 제출하라고는 안 했잖아. 상을 받을 줄 몰랐어. 사과할게. 어떻게 사과할 건데? 상은 내가 받았지만 실력은 네 것이잖아. 토요일에 잠깐만 시간 좀 내줘. 됐거든? 네 입으로 선생님께 말씀드려. 그게 사과야. 경희야. 내 이름을 불러놓고 그 애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진짜 불쌍한 표정 좀 짓지 마. 너 정말 웃긴다. 내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세화는 토요일 자기 집으로 한 번만 와달라고 졸라댔다. 나는 계속 그 애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윽박질렀다. 세화가 그때 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아주 순진한 얼굴로 꺼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그거 네 엄마 얘기잖아. 아이들도 네 사정은 잘 모르던데 네 자존심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알려질까 봐서 말을 못한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다. 세화 말대로 지금까지 숨겨온 사실이 드러날까 봐 나는 선생님께 달려가지 못한 것이었다. 가난한 집 아이라는 낙인, 생활 환경이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다. 집에 가서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는 세화의 말에 약속 장소로 갔다. 승용차가 앞에 와 섰다. 세화가 먼저 타라며 뒷문을 열어주었다. 대문이 열리고도 한참을 달려 차가 멈추었다. 대궐 같은 집이라더니 세화네 집이 그랬다. 나는 자꾸만 주눅이 들었다. 네가 경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내 두 손을 꼭 잡은 세화 어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무엇이 그리 고마운지 나는 순간 헷갈리기도 했지만 내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이 더 당황스러웠다.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처럼 외출해서 막 돌아왔거나 외출하려는 차림새였다. 집에서도 외출복을 입고 있는 여자들은 드라마에만 나오는 줄 알았다. 점심을 차려놓은 식탁 하나가 우리 집 주방만큼이나 넓었다. 네가 도와줘서 세화 이름으로 상을 받아본 게 이번이 처음이지 뭐냐. 내 시를 그냥 갖다 제출한 일이 어떻게 도와준 일로 둔갑한 것인지 요상한 셈법이었다. 차를 마시고 나자 도우미 아주머니가 까만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건 고마움의 표현이다. 줄 게 있어야지.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 살 수 없었던 노트북이었다. 시 한 편 주고 노트북을 받는 건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뭇거리는 표정을 본 세화 어머니는 오히려 내게 부탁을 했다. 받아주면 안 되겠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이건 너무... 우리 세화랑 좋은 친구가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세화야, 네 방으로 올라가렴. 그러고는 세화를 불러 내 말을 막았다.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압박이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엉거주춤 일어나 세화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방 하나가 우리 집 전체를 합한 것만큼이나 넓었다. 세화와 마주 앉았지만 갑자기 우정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고 할 말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얼떨결에 초대되어 노트북까지 선물로 받고 나니 쑥스럽기도 했다. 저녁을 먹고 가라는 것을 뿌리치고 2층에서 내려왔다. 세화 어머니가 운전기사를 불렀다. 아휴, 이 동네는 버스도 다니지 않고 택시 잡기도 힘들다. 억지로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골목까지 차가 들어갈 수 없어 큰 길가에서 내렸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렸다. 그럼. 깍듯이 인사를 하고 기사는 돌아갔다. 나는 결국 선생님을 찾아가지도 못했고 세화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시침 뚝 떼고 장원받은 행세를 했다. 그 사이 우리 집엔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 비정규직인 아버지가 정규직이 되었다. 세화네와는 상관도 없는 회사였다. 아버지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세화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세화 어머니를 병원에서 만난 건 엄마 병원비가 3달째 밀려있을 때였다. 세화 어머니가 한 달치를 계산한 상태였다.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미안해 할 거 없다. 네가 우리 세화 좀 도와주면 되잖니. 제가 뭘 어떻게... 대학에서 응모하는 100일장에 당선만 하게 해준다면 내 대학 등록금은 물론 나머지 병원비와 엄마가 태어날 때까지의 치료비를 대준다는 것이었다. 어마어마한 제안 탓에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제에 씻기는 느낌이었다. 이건 내 시를 가지고 장원 행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나는 세화 어머니가 무서웠다. 세화 어머니는 이따금 명품 운동화나 점퍼를 기사편에 보내오기도 했다. 그런 선물을 받을 때마다 나는 세화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운전기사가 또 뭘 가져오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아버지가 대기 발령을 받은 건 그 무렵이었다. 언제 해고를 당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세화 어머니가 개입했으리라는 심증이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 병원비 독촉이 빗발쳤다. 아버지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까닭도 짐작하지 못하고 느닷없는 평지풍파가 가라앉기만을 초조하게 바랄 뿐이었다. 할 수 없이 세화 어머니를 찾아갔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세화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네가 와줘서 고맙구나. 택시 타고 가라며 내민 봉투를 거절하고 잘 닦인 도로를 걸어 내려오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혔다. 아무리 고개를 꺾어도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억울했다. 영원히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들었다. 세화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에서 주최하는 100일장에 세화 이름으로 응모를 했고 예심에 통과되었다. 예심 통과자들은 그 대학에 가서 본심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대신 강당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시제를 받아올 때까지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세화를 기다렸다. 대학 측에서 화장실까지 따라와 감시하지는 않았다. 그래, 이번 한 번만이야. 수없이 되뇌면서 나는 시를 완성해서 넘겼다. 세화는 그 시로 우수상을 받아 수시 전형에 합격했다.
나 역시 방송국에서 주최한 101장의 산문부 장원으로 당선되어 세화가 가지 않은 다른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 면제가 되어 세화 어머니 도움을 받지 않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세화 어머니는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병원비를 계산해 준다는 약속을 지켰다. 세화는 그렇게 나와 인연을 맺고 또 끊었다. 대학 4학년 취업에 신경 쓰느라 도서관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인터넷 검색어에 실시간 올라오는 세화 기사를 보고 나는 잠깐 정신이 아득해졌다. 미스코리아 출전에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누가 미스코리아가 된다 한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미스코리아 이세화는 달랐다. 세화 얼굴을 떠올리면서 동명이인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세화란 이름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클릭을 해봤다. 내가 알던 이세화였다.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 다음날 인터넷에는 성형 전의 세화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세화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세화 얼굴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댓글이 줄줄이 매달렸다. 돈으로 미스코리아? 성형 미인이 한국을 대표한다고? 입에 담지 못할 비아냥과 욕설로 도배된 자리에 세화를 옹호하는 댓글도 덜어 눈에 띄었다. 쌍꺼풀이든 턱이든 성형한 부류들이었겠지만 배 아프면 니들도 성형해라. 넌 뭐하니? 빨리 성형하러 가지 않고? 세화는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성형 사실을 당당히 인정했다. 한 발 더 나가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며 반격을 가했다. 세화가 가끔 TV에 얼굴을 비치는 동안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1년이 더 지날 때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곳곳에 접수하기 바빴다. 하지만 앞서 실토했듯이 지원하려는 기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들며 뛰어다녀도 면접 단계에서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세화 소식을 인터넷에서 접했다. 미스코리아 출신 이세화 방송인으로 합격. 신은 없다. 아니, 신은 이세화에게만 있는 게 분명했다. 신이 있다면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할 리 없었다. 세화의 성공 밑바닥엔 내가 있다고. 그렇다면 세화에게 주어지는 행운의 떡고물쯤은 내가 좀 나눠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내게 등을 돌리고 앉은 신에게 항의하고 싶었다. 엄마 의식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모른다. 죽을 고생만 하고 살았던 우리 엄마.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마지막 가는 길에 딸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화는 나를 자기 종교 신자로 만들려고 애쓰기도 했다. 기도하는 세화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세화는 다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만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리 눈을 감고 기도해봐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다. 그에게만 던져지는 행운이 부러웠다. 그런 이세화가 에세이집 출간 기념회에서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한다지 않은가. 난 아직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한 채 그 애와 공범으로 얽힌 추악한 기억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에 마냥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다. 경이야, 한 번만 도와줘. 다짜고짜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세화는 또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다. 마치 은행에 맡겨두고 제 마음대로 뽑아 쓰는 현금처럼. 더 이상 너와 엮이고 싶지 않아. 다신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안절부절 못했다.
기어코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세화가 집으로 찾아왔다. 분명히 말했을 텐데. 여기선 좀 그렇고 차에 타서 얘기하자. 세화가 내 팔을 잡아 끌다시피 억지로 차에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또 절박한 표정으로 하소연했다. 잠깐이면 돼. 그 애가 직접 운전하는 승용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고도 1시간 남짓 더 달렸지만 차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냐고. 내가 재차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가히 놀랄만했다. 자서전을 쓰기엔 젊은 나이라서 에세이집을 한 권 계획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고속도로에서 우로 좌로 꼬불꼬불한 국도를 타고 계속 달려갔다. 어디쯤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드나들 정도의 다리를 건너자 작은 성이 나타났다. 자동차는 그곳에서 멈췄다. 한 남자가 달려나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자 식탁이 마련되어 있었다. 바람이나 쐬자는 건 거짓이었다. 매번 당하기만 하는 나 자신이 한심했다. 한 번만 도와줘. 도대체 그 한 번이 몇 번째야? 왜 하필 또 나냐고. 그 정도 돈이면 대필해줄 사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텐데. 너만큼 나를 잘 포장해줄 사람이 어디 있니? 우린 공범이잖아. 뭐?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물론 이번 에세이집도 맨입으로 해달라는 건 아니야. AS는 끝까지 해줘야지. 네가 이렇게 뻔뻔한 줄 예전엔 왜 몰랐을까? 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건 너 대학 입학으로 다 갚았어. 나는 내 글을 단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있어. 왜 그런지 알아? 부끄러워서. 네 능력 팔아서 돈 버는 건데 그게 어때서? 그럼 대필 작가들은 다 부끄러워해야 하니?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대필이 아니잖아.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도 병원에 있다며. 산재도 안 되고. 이젠 내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니? 그런 거 알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화는 노트북을 남기고 돌아갔다. 필요한 자료와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지 콘셉트가 잡혀 있었다. 세화가 돌아가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핸드백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도시와는 다르게 해가 떨어지고 나자 금방 어두워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가 남쪽이고 또 북쪽인지 방향 감각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휴대폰은 터지지 않았다. 노트북에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았다. 외부에 연락할 방법도 탈출할 방법도 없었다. 원고가 완성되면 나를 산채로 안매장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았다. 날이 밝으면 바로 출발할 심산으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웠다. 허락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십니다. 새벽이 되어 밖으로 나서자 중년 남자가 나를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내가 감금을 당한 것이었다. 원고를 끝내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였다. 들어가시죠. 남자가 채근했다. 그러면서 현관으로 팔을 잡아 끌었다. 내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완력이었다. 다음날 세화는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거듭해서 도와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부드러운 말 속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협박이었다. 출가는 언제야?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발간은 완성되는 거 봐서 잡아야지. 되도록 빠르면 좋겠지만. 어쩌면 방 어딘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세화는 사흘 후에 다시 오겠다며 밝은 얼굴로 떠나갔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노트북을 펼친 나는 미스코리아 당선 이야기로 첫 단락을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 50매가 넘는 분량을 써댔다. 사흘에 걸쳐 200매를 뚝딱 채울 정도였다. 세화는 당선되었을 당시 성형수술 사실을 인정했다. 순순히 성형을 인정한 세화의 말에 만약 미스코리아만 될 수 있다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성형을 하겠다는 답글이 쇄도했었다. 영혼을 팔아 몸을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은 몇 차례 등장했을 뿐 신압으로 사라졌다. 나는 성형수술을 하기까지 한 여성으로서의 고민과 고통을 먼저 소상히 밝혔다. 누가 독자가 될지는 몰라도 감정이 호소할 셈이었다. 앞부분을 읽어본 세화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의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다. 우아하고 세련돼 보이면서도 그 미소에는 악마의 서늘하고 차디찬 기운이 서려 있었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경리야,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당연한 얘기지. 출판사는 정했니? 이번에 등록한 신생이야. 내 책을 시작으로 엄마가 출판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네가 편집장으로 와주면 좋겠는데 당연히 거절하겠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모녀가 내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는 하나같이 족쇄나 다름없었으니까. 경희야, 고마워. 네가 도와줄 것이라 믿었어.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감금에서 풀려나려면 한시라도 빨리 써야겠지? 감금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섭섭하게. 세화 말에 일일이 대꾸하기도 싫어서 나는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다고 서둘러 얘기하고 말았다. 세화는 사나흘에 한 번씩 들러서 내가 써놓은 원고를 읽고 USB에 담아갔다. 그런 뒤에는 세화 어머니가 꼼꼼히 살피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요구했다. 한 달 후 원고가 완성되었을 때 세화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경희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는 더 대단하다. 넌 정말 탁월한 글솜씨를 가졌어. 원고를 담은 USB를 들고 세화와 함께 편집 디자이너를 만났다. 디자이너는 30대로 보이는 여자였다. 세화는 나를 장황하게 소개했다. 앞으로 이 책과 관련해서는 강경희 편집장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세화가 제멋대로 내 직함을 만들었다. 책이 발간되고 나면 호텔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얘기를 마칠 무렵 세화 어머니가 나타났다. 예전처럼 내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날 네가 꼭 와주었으면 좋겠다. 세화 어머니가 내민 건 초대장이었다. 나는 가타부타 대답도 하지 않고 초대장만 받았다. 디자이너는 표지와 본문 PDF 파일이 나오면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먼저 떠났다.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동안 나는 작가 후기를 다시 썼다. 통째로 마지막 한 페이지만 바꿨다. 편집에 관한 일은 나와 상의하라고 했으니 편집자인 내게 질문할 망정 바뀐 내용을 세화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혼자 은밀한 범행 모의라도 하듯 가슴이 마구 뛰었다. 짜릿한 스릴도 없지는 않았다고 고백해야겠다. 새로 작성한 작가 후기를 디자이너에게 넘기면서 나는 수지에게도 메일을 발송했다. 죄책감으로 글을 쓰지 못한 그동안의 양심 고백이었다. 그제야 비로소 답답했던 가슴이 열리면서
큰 한숨이 밖으로 배출되었다. 말 그대로 살 것 같았다. 수지는 메일을 확인하고도 어쩐 일인지 아무런 답글도 전화 연락도 하지 않았다. 세화든 세화 어머니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전화를 나는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기다리는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경희야, 고맙다. 얼른 오지 않고 뭐해? 책은 봤어? 아주 심플하게 잘 나왔어. 세화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기만 했다. 내가 몰래 바꿔치기 했던 작가 후기는 인쇄소로 넘어가지 못했다. 디자이너도 인쇄소도 세화와 관련 있는 사람들인데 세화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리라는 걸 나는 간과했다. 세화는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 출간 기념회에는 여당 대표가 참석한다는 보도자료가 나가고 여당 실세들의 화환이 줄줄이 들어섰다. 세화는 가슴골이 파인 드레스나 엉덩이를 강조한 짧은 스커트가 아닌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기념식장에 등장했다. 고등학교 동기들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그들과 섞이지 못하고 맨 뒷자리에 앉았다. 지루한 축사가 이어지고 행사가 끝났다. 뷔페는 성대했다. 와인잔을 든 세화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세화를 뒤에 두고 씁쓸한 기념식장 밖으로 나왔다. 이세화의 실체를 밝힙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내 휴대폰에 당도했다. 클릭한 문자는 내가 바꿔치기한 작가 후기였다. 클로즈업된 세화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때 언론사 기자들의 마이크가 일제히 세화를 향했다. 이세화 씨, 이 제보가 사실입니까? 휴대전화를 터치해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다. 놀랍게도 세화에 대한 의혹들이 줄줄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댓글들 사이에 내 이름 강경희도 간간히 섞여 나왔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혼자만 모르고 있었다지? 그런데 경희야, 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니? 수지 문자였다. 나라 방방곡곡에 벌거벗은 임금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는데 하물며 벌거벗은 공주님 소문이랴. 이게 바로 우리 공주님 소문의 앞과 뒤 전말이다.